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핵의학 분자 영상 그리고 치료와 같은 개념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핵의학 분자 영상 개념이 되고요. 메디칼 이미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나토미칼 모달러티와 펑셔널 모달리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토미는 해부학적 영상을 보는 건데 엑스레이, CT, MR과 같은 영상이 있고, 펑션 기능적 영상인데 생리학적, 기능적, 그리고 생화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핵의학 영상인데 스펙트, 펫과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아나토미칼 모달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코비드19의 폐 감별 진단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A는 코비드19의 폐렴 영상이고요. B는 일반적인 폐렴 영상입니다. C는 폐렴이 아닌 일반적인 환자죠. 일반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비드19가 폐렴을 유발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일반 폐렴과 코비드19에 유발되는 폐렴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관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이세돌과 바둑을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고 뭐 이런 내용 이슈가 되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미징을 판독하는데, 판독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질환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19로 유발된 폐렴과 일반 폐렴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구분해서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유튜브 보면은 그 어떻게 하는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해보시고 실제 프로그래밍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거는 재밌다기보다 좀 놀라운 사실인데, 코비드19가 2007년에 이미 논문에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렴도 유발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CT를 임상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비드19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비드19도 폐렴을 진단하는 이런 임상학적 견해를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나토미 이미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펑셔널 이미징을 하겠습니다. 펑셔널 이미징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펫, 스펙트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펫 스펙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예시에서 펫의 활용 범위 같은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파킨슨 병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렛 영상이고요. 렛을 FPCIT라는 그 방사성 동요원소 의약품으로 영상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보시면 아시는 게, 여기 그 핫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뇌에서 스트리아툼이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아툼이란 영역인데, 파킨슨 모델 같은 경우는 왼쪽의 스트리아툼은 밝게 빛나는데, 밝게 빛난다는 말은 방사성 동요원소의 이 영역에서 섭취가 정상적인데 오른쪽은 많이 감소해 있죠. 그래서 스트라툼의 도파민의 트랜스포터의 이런 릴리즈, 그 분비되는 것이 오른쪽에서 많이 감소해 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파킨슨 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학적인 증상을 펫으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튜머 프리팅 필드 전기장 치료인데요. 전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라페닙이란 항암제가 있는데, 두 가지 치료를 같이 쓰면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튜머가 이만큼 큰데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게 영상 인텐시티도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 인텐시티가 다르다는 말은, 이거는 F18 FDG 영상인데요. FDG 포도당 대사를 보는 것입니다. 포도당 대사의 영상인데, 포도당의
F18이란 방사성 동요소를 붙인 겁니다. 표시한 건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포도당을 많이 소모하는 영역은 종양,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직도 많이 포도당을 소비하는데 종양이 포도당을 많이 소비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의 인텐시티, 세기가 감소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콤비네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튜머 트리팅 필드 전기장과 소라피닙이란 항암제를 같이 투여했을 때 튜머 치료가 잘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트라투즈마브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이 있는데 항체 의약품이 불행하게 이런 치료를 할 때 암은 잘 죽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인지 기능이라고 뭐냐면 이제 잘 까먹거나 뭐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거가 이제 전공용어로 케모브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모브레인이 유발되는데 아토바스타틴이란 약을 같이 하면은 케모브레인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트라투즈마브를 사용할 때 종양 치료는 잘 돼요. 종양 치료는 잘 되는데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데 아토바스타틴이란 고지혈증 약을 같이 투여하면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림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우스의 브레인인데 파란색이 이 정상 마우스와 트라투즈마브라는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에 비해서 뇌 포도당 대사가 감소하는 영역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뇌의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 여러분들이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두엽의 역할이 뭔가. 전두엽은 디시전 메이킹, 판단, 그리고 쇼텀 메모리, 단기 기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 치료를 하면은 종양은, 암은 죽는데 부작용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아토바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투여하면은 그런 현상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토바스틴까지 같이 투여한 그림인데 뇌의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지 기능이 개선되더라 라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펫으로 이런 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롱텀 RF 익스포저, 전자장 뭐냐면은 그 핸드폰의 그 신호죠. 그러니까 핸드폰의 신호를 그 익스포저 노출시키면은 5XFAD는 알츠하이머 마우스입니다. 치매진. 그러니까 치매가 걸린 지가 전자장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겁니다. A 그림은 정상과 치매질을 비교한 겁니다. 치매질을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포도당 대사의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프론탈 로브, 전두엽에서 감소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알츠하이머에 걸린 마우스가 인지 기능이 감소되어 있다. 이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전자파가 노출되었을 때 이 인지 기능 저하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치매에 걸린 마우스가 이 핸드폰 전자파를 계속 익스포저 시켰더니 치매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게 입증되었고 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포트한 건데 전자파는 계속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이상한, 좀 믿을 수 없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 있습니다. 이 챕터는 제목이 안티바디 펫 이미징이죠. 안티바디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항원 항체 다 배우셨죠? 안티바디는 항원 항체죠. 항체인데 항원의 결합에서 어떤 양리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티바디에 치료용 안티바디가 있는데 이것은 종양에 특이하게 나타나 있는 항원만 표적해서 결합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이런 안티바디에 방사성 동요소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티바디에
영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트라투즈마브라는 항체를 표지를 했는데, 트라투즈마브는 유방암 치료에 많이 쓰는 항체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투즈마브라는 항체에 커퍼 60자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폐 영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종양에 특이적으로 허투라는 그 유방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항원이 있는데, 이 유방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허투란 항원에 트라투즈마브이 바인딩 할 것인데, 결합을 할 것인데, 허투에 결합을 할 것인데, 이때 커퍼 60자를 표지하면은 이 트라투즈마브라는 그 약물에 어떻게 결합하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펫은 이런 항체를 포함한 약물의 패턴,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항체의 영상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파트 2로 종양 표적 치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양 표적 치료는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은 전이암을 어떻게 표적 치료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이암이란 거는 그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그 하반부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전이암은 그 원래 프라이머리 튜머가 있고요. 프라이머리 원래 발생하는 영역의 튜머가 있는데, 이게 그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나와서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막 이렇게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 폐나 이렇게 간이나 이런 데에 암세포가 이제 침착이 돼서 다른 영역에 암이 생성되는 거가 전이암인데, 이 전이암을 어떻게 표적 치료할 것인가 라는 이슈가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종양 표적 치료를 레디오 이뮤노세라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디오 이뮤노세라피는, 레디오는 방사선, 이뮤노는 항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란 항체가 있고요. 레디오 아이소톱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레디오 이뮤노세라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항체에다가 표지, 붙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항체는 튜머에 특이하게 표시되는 항원이 있는데, 이 항원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의 치료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베타나 알파 파티클이 방출이 되면은 종양세포의 DNA 이중 나선이 끊어지면서 종양세포가 죽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타겟 세라피인데, 왜 그러냐면은 항체는 종양의 항원에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때 방사성으로 방출되는 베타나 알파가 종양의 세포의 DNA 이중 나선을 파괴하는 개념의 표적 치료입니다. 항체가 표적하는 거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거기에다가 시너지 이펙트를 유발하는 거죠. 이게 방사 면역 치료 레디오 이뮤노세라피입니다. 한글로 하면은 방사 면역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두 가지 알파와 베타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베타는 레인지가 800에서 5000 마이크로미터, LET는 단위 마이크로미터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0.8kJ/V이고, 알파 파티클은 레인지가 40에서 90 마이크로미터, LET가 단위 길이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100 kV/마이크로미터입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보시면은 알파 파티클은 처음에 뭐죠? 프로톤과 뉴트론이 있는데, 프로톤이 과잉 핵종에서 알파 파티클이 방출된다고 했는데 알파가 방출됩니다. 그럼 이 범위가 대략 50 마이크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타는 핵종에서 방출되는 범위가 대략 5000 마이크론이라는 거죠. 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베타는 넓은 범위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대신에 그 에너지가 작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알파는 좁은 범위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그 에너지가 아주 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보면 에너지가 100배 차이가 나죠. 100배 차이가 나고 범위는 5100, 1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 보면은 베타는 대충 때려도 됩니다. 근데 알파는 대충 때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양이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 얘는 100 마이크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리가 알파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50 마이크론이니까 알파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실제 세라피 이펙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타는 대충 때려도 종양이 이 정도 있는데 5000 마이크로미터 범위 안에 있는 종양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알파는 표적이 타겟팅이 정확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베타는 대충 때려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에도 유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베타는. 그러니까 정상 조직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베타가 문제가 있고, 근데 알파는 똑같은 문제예요. 알파는 똑같은 문제인데 암세포에 정확하게 표적이 안 되면은 정상세포에 피폭을 시키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치료와 알파 치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서 RIT는 앞에 나왔던 레디오 이뮤론 세라피인데 거기서 사용되는 레디오 뉴클라이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오 아이소톱 맥시멈 레인지 인 워터, 인 워터라고 하면 우리 생체가 몸이 대부분 70%가 물이죠. 그래서 인 워터의 맥시멈 레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맥시멈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베타는 스펙트럼 형태를 띠고 있죠. 스펙트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맥시멈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프라이프는 반감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커퍼 67이 반감기가 62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애초에 100이라는 레디오 아이소톱이 있는데 그 세기가 있는 레디오 아이소톱이 있는데 62시간이 지나면 얘가 50으로 줄어든다. 그게 반감기의 개념이고, 그리고 맥스 에너지도 똑같죠. 그래서 최대 에너지가 575입니다. 그래서 그 베타는 커퍼 67, 이티륨 90, 아요딘 131, 루테슘 177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건 실제 임상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핵종들입니다. 그리고 알파 이미터를 보시면은 대개 보시면 아토믹 매스 넘버가 크죠. 그죠? 211, 213, 225, 223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얘네들은 프로톤 넘버가 대략 80 이상인 애들이 알파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매스 넘버가 크고,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맥스 레인지 인 워터가 50 마이크론 미만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대략 5매브 정도 된다. 얘는 586회브인데 하지만 얘의 그 붕괴될 때 딸액종이 폴로늄이 방출되는데 그 폴로늄의 에너지가 그 알파 에너지 이런 5매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RIT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베타와 알파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베타의 레인지가 크다. 알파 레인지는 50 마이크론 미만이다. 에너지는 알파가 5매브 정도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장이 사실은 펫 영상과 관련된 건데, 제가 왜 자꾸 이런 그 세라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앞서 소개된 그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앞으로 방사선 종양학에서 다룰 내용의 대부분이 LET, RB 이런 거가 있어요. LET, RB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치료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이미징뿐만 아니라 치료를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교과서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의료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감마레이가 있고 베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베타 플러스가 있고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애닐레이션 감마인데 그 베타 플러스가 베타 마이너스와 만나서
180도 방향으로 감마가 방출되는데 이거를 영상을 하는 게 펫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C는 컨버전 일렉트론, OJ는 오제 전자, K는 특성 X선, 캐릭터리스틱 X레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대략 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본 11, C11의 예를 들겠습니다. 보시면은 프로톤이 6이죠. 프로톤이 5로 감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톤이 과잉인 핵종은 뭐를 방출한다고 그랬어요? 베타 플러스를 방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톤 과잉인 카본 11이 스테이블한 상황으로 갈 때 베타 플러스를 방출한다. 그리고 반감기는 20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베타 플러스 방출되고요, 애닐레이션 감마가 방출됩니다. 왜냐하면은 베타 플러스가 베타 마이너스와 만나면은 애닐레이션 감마, 그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는 감마가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특성 X선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나이트로젠 13은 반감기가 대략 10분이고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특성 보시면 베타 플러스, 애닐레이션 감마, 특성 X선, 그리고 오제 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18이죠. 반감기가 109분, 대략 2시간.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방출, 애닐레이션 감마.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카본, 나이트로젠 F18 같은 것이 펫에 사용되는 핵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는 핵종이기 때문이죠. 커퍼 64, 구리 64죠. 얘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반감기 12시간인데 베타 마이너스 방출, 베타 플러스 방출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베타 플러스만 방출되거나 베타 마이너스만 방출되는데 얘는 두 개 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와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는 특징이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는 치료에 쓰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베타 플러스는 펫 영상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베타 마이너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데 동시에 펫 영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굉장히 신기하죠. 치료도 되면서 영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역시 베타 마이너스 방출, 베타 플러스 방출 애닐레이션 감마, 특성 X선 오제 전자가 방출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감기 12시간이고요. 얘는 이티륨 90인데 지금까지와 좀 다르죠. 지금까지는 베타 플러스 방출,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방출이 있는데 얘는 베타 마이너스만 방출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베타 마이너스 방출이기 때문에 이티륨 90은 치료에 사용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도식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성 X선 방출,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과 같이 이티륨 90은 치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르코늄 89가 되겠고요. 반감기는 78시간, 대략 3일이 되겠습니다. 3일이 되는데 특징은 베타 플러스 방출이죠. 펫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그 이외의 감마가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방출이 되고 있고 베타 플러스 방출, 애닐레이션 감마, 컨버전 일렉트론, 또 감마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가 다른 감마가 많이 나오죠. 특성 X선 오제 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르코늄 89는 펫에서 이미징이 가능한데 단점은 다른 에너지를 갖는 감마가 방출이 되더라. 그래서 영상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얘는 노이즈에 해당돼요. 잡음, 노이즈 팩터가 되고요. 왜 이게 노이즈가 되냐,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늄 89의 펫 영상은 F18의 펫 영상보다 영상의 이미지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이즈 팩터가 많이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에너지의 감마가 방출이 되기 때문이죠. 정리하면은 지르코늄 89는 베타 플러스 방출, 애닐레이션 감마 방출, 그래서 펫으로 사용 가능하다. 컨버전 일렉트론 방출, 특성 X선, 오제전자 방출 특성이 있습니다. 인둠 111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였고 일렉트론 캡처란 거고요. 특징적인 것은 컨버전 일렉트론이 많고 오제전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감마가 방출되기 때문에 영상 획득이 가능한데 오제전자가 많이 방출되는데, 오제전자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각각의 에너지는 작은데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그 에너지가 매우 세다. 그래서 알파의 치료 효과와 동일한 비슷한 효과를 낸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둠 111은 첫 번째 영상이 가능하다. 감마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제전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치료에도 쓰일 수 있겠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그래서 그 의료에서 사용되는 동연소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실제 어떻게 적용했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요단 131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소개는 안 드렸는데 아요단 131은 베타 마이너스도 방출되고 감마도 방출되는 핵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타 마이너스로 치료가 되고 감마로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획득이 가능해졌고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X축은 종양 크기를 날짜별로 확인을 한 건데, 종양이 그 컨트롤, 그러니까 아무 약물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종양 계속 커지는데, 아요단 131의 리툭시맙 항체를 표지한 것의 경우 종양 컨트롤이 되더라, 종양이 사이즈가 줄더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토바사틴이랑 다른 약물을 같이 투여했을 때 종양이 사이즈가,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항종양 효과라고 하는데, 암치료가 됐다는 거죠. 암치료가 됐던 이유는 아요단 131의 베타 마이너스 방출, 아요단 131에서부터 나오는 감마선 방출이 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수업 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고요. 종양은 그 환경 자체가 매우 특이하게 암치료에 굉장히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암치료법이 제한되고 있는데 사실 암치료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양은 그 내부에 ECM이라는 세포의 기질이 분포해 있고, ECM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장벽인데, 세포 장벽인데, 그런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리스가 분포해 있고, 그리고 셀과 셀 사이에 그런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고, 그리고 종양은 굉장히 압력이 높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양의 환경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이렇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드밴스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배우실 내용이고, 여기서는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 펫 데이터를 혹은 그 스펙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영상을 어떻게 보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슬라이드는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분야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야입니다. 연구 분야이고, 슬라이드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펫은 아닌데 MR로 획득한 건데, 어떤 물질을 투여했을 때 신장, 키드니,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는데, 그거를 MR로 평가를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이오 이미징으로 평가를 하고 가능합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마우스의 펫 영상인데 사실은 굉장히 멋진 그림인데 획기적인 연구 자료입니다.
뭐냐면은 요즘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플라스틱이 생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동하는가라는 것을 펫 영상을 통해 관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퍼 64 방사성 동위원소를 플라스틱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붙이고 그걸 먹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순서대로 펜 영상을 획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자료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실 수 있습니다.